제주 게스트하우스 관광객 살인 사건의 용의자죠. 한정민이 오늘 오후 천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 씨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공개 수사로 전환된 지 하루 만이었습니다. 네, 이로 인해 경찰은 초동 수사 미흡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입니다. 사건의 발단부터 경찰 수사 그리고 한 씨가 사망하기까지 정태원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앞서 자세한 내용을 우리 홍정원 기자가 정리를 해줬는데 일단은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요. 사망의 원인은 자살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이미 공개 수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본인이 더 이상 수사를 피할 수 없다. 그러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자살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때까지 행적으로 볼 때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라든지 뉘우치는 빛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글쎄 유서나 이런 것들이 현재까지는 발견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범행 동기나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없어서 조금 답답하긴 한데 결국에는 이번에 지금 피해자와 용의자가 모두 사망하게 돼서 이렇게 되면 경찰이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도 참 의문이네요. 일단 우선 한 씨가 유력한 용의자이고 실제로 범행을 한 것으로 추측이 되지만 아직은 추정에 불과한 것이죠. 따라서 사망한 피해자의 시신에서 지금 자살한 한 씨의 범행을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단서들을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씨의 어떤 DNA라든지 뭐가 있어야 이 사람이 실제로 살해했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죽었다 해서 이 사람이 범인이 맞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이릅니다. 네, 앞서도 저희가 언급을 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경찰의 초동 수사 미흡 논란을 좀 피할 수가 없게 된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부산에 있을 것이다 이런 추측도 했지만 지금 천안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피해자가 7일 밤에 이제 집에 울산에서 제주에 들어와서 그날 밤 다른 투숙객들과 함께 파티를 하고 8일 새벽에 살해된 걸로 추측이 되거든요. 근데 가족들이 10일 날 돌아오겠다는 딸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실종 신고를 했어요. 10시 45분에. 그래가지고 경찰이 2시에 이 한 씨를 직접 면담까지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4시 50분쯤에 이 차량을 발견했어요. 한 500m 떨어진데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변고가 생긴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7시 30분쯤에는 범죄 경력 조회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성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의심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한 씨하고 그럼 연락을 주십시오. 만납시다. 이렇게 해놓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 한 씨는 비행기를 타고 김포로 갔죠. 그래서 만약에 그 당시에 경찰이 바로 이 사람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공항에 연락을 했도록 한다면 검거가 훨씬 빨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경찰이 초동 수사에 굉장히 소홀히 했다. 이런 비난이 있는 겁니다. 네, 일단 사건 초기에 이제 게스트하우스로부터 약 500m 떨어진 지점에서 렌터카를 찾아내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피해자 시신이 발견된 이 폐가를 수색하는 데 있어서 좀 굉장히 미흡했다고요. 그러니까 폐가란 것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 바로 옆에 있는 것이고 그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지만 흉물스러운 폐가도 아니고 일반 집인데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8일 이후로 연락이 안 됐거든요. 가족들하고 휴대폰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변고가 발생하기 틀림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현장 수색을 했었어야죠. 이제 이게 한 씨가 용의자지 지금 이제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범인으로 가정하지 않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한 씨의 변호인 얘기를 들어보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일찍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다 보셨을 사진인데 피해자의 사망 추정 시각에 게스트하우스에서 열었던 파티 사진인가요? 그런 걸 SNS에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이런 정황을 이렇게 저희가 짜맞춰 봤을 때 이 한정민 씨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실제 범인이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 그런 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그 범죄를 저질 사람처럼 안 보이죠. 이 게스트하우스에 이제 투숙을 했던 숙박객들이 쓴 소위 후기에도 보면은 참 친절한 오빠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굉장히 재밌었다. 여러 가지 뭐 관광거리를 부탁을 하면 같이 스노클링도 하고 재밌게 보냈다. 이런 얘기가 들어있거든요. 또 파티하는 장면을 SNS에 올리기도 하고. 근데 그랬던 사람인데 실제로 그 뒷모습에는 이런 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좀 보통 일반인들과는 달리 어떤 그 반사회적 성격, 소위 소시오패스라 그러죠. 그러한 성격의 사람이 아닌가. 왜 그런가 하면 일반인 같으면 어떤 이런 살인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런 사진을 SNS에 올린다든지 또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범행 후에 그 직원들과 같이 가서 식사도 하고 그랬다 그래요. 그다음에 제주공항에서 면세점 쇼핑도 하고 이게 일반인 같으면 살인을 한 사람은 그런 일을 한다고 예상하기 어렵죠. 근데 그런 걸 한 거 봐서 그러한 그 소시오패스가 아니야. 소시오패스가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의 어떤 그 감정을 전혀 못 느끼는 거거든요. 그 자신의 잘못에 대한 그런 뉘우침도 전혀 없는 그런 반사의 성격을 이야기하는데 아마 이 사람의 경우에 그런 성격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이 되죠. 그 게스트하우스가 이제 그 젊은 분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운영 방식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봐야 되고 이제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어떤 신원조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는 안 하고 있었던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게스트하우스라는 게 무슨 정식 명칭은 아니고 지금 이제 제주도에 이런 거 비슷한 업소가 한 2천 몇백 개나 되거든요. 많이 있네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잠을 잘 수 있는 것들이 대개 보면 우리 법이 여러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그 휴양 펜션업, 그다음에 관광 숙박업, 일반 숙박업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 게스트하우스라고 불리는 대부분은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민박업입니다. 농어촌 민박업에 해당이 되는. 근데 농어촌 민박업의 경우에는 원래 농어촌에서 그런 그 소득 증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허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만 하면 되고 단독주택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조식을 제공할 수 있고 그래서 행정 규제가 상당히 약하죠. 그래서 대부분 그 농어촌 민박업으로 신고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행정 규제가 전혀 거기에 도달하지 않고 그래서 실제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그런 걸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의 기회 삼아서 뭔가 거기에 대한 법령 정비도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지원 검사의 폭로로 이제 시작된 미투 캠페인이 사회 전반으로 번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대학로에서 주목받고 있는 젊은 연출가죠. 김수희 씨의 폭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그 김수희 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소위 새로 태어난 젊은 세대에 앞서가는 유명한 이제 감독으로 이제 보이는데 이분이 오늘 새벽에 자기 페이스북에 자기가 12년 전에 그 이모 감독, 이윤택 감독이죠. 로부터 사실상 성추행을 당했다. 그래서 그 뒤로 이 사람이 잘 나가는 걸. 그러니까 우리 연극계에서는 거장의 되죠. 연세도 66세고. 그래서 이분이 잘 나가는 걸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고 맨날 피해 다녔다. 그렇지만 이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중간 위치에 있으니 후배들을 위해서 폭로하겠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당했던 그런 성추행 현장을 그대로 상세히 묘사한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죠. 이윤택 씨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윤택 씨도 비록 15년 전 일이지만 깊이 반성한다. 인정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과한다. 그리고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는 그런 그 감독하고 있는 그런 그 작품에선 손을 떼겠다. 기왕에 진행되는 거 외에 다른 건 손을 떼고 자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사실 연극계에서는 대부 정도에 해당되고 또 이분이 그 국립극단 그 예술 감독도 지내셨고 대학 교수도 지내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연극 관련해서 상도 많이 타신 분이기 때문에 도대체 그동안에 왜 이런 일이 숨겨져 있었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도 이 분야는 우선 그 범위도 좁고 또 도제식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이 있었더라도 그냥 다 넘어갔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이번에 공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미 연극계에서는 이제 배우 이명행의 성추행 예.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는데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더 이상 성추행 문제에 대해서 좀 이제 침묵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잘못된 남성 위주의 그런 사고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실제로 뭐 남자와 여자 서로 자유로운 의사에서 뭐 어떤 행위를 한다는 건 그거는 우리가 비난할 수가 없겠죠. 윤리적인 네. 문제를 떠나서. 그렇지만은 이게 자기 지위를 이용하거나 또 이런 무슨 권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행위를 한다는 건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네. 점에서 이런 그 문화계, 예술계 또 이런 법조계 할 것 없이 이런 미투 캠페인이 일어나는 것은 네. 뭐 어떻게 보면 사회 발전에 따라서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으로 보입니다. 예, 사회 전반적으로 좀 변화를 불러왔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제입니다.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조사 중인 조사단이 긴급 체포했죠. 현직 부장검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현재까지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지금 이번에 그 서지영 검사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성추행 조사를 하는 그런 그 조사단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조사단에서 단순히 서지영 검사뿐만이 아니라 예. 다른 검찰 일반적인 그런 범죄나 네. 그 성희롱에 관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네. 얼마 전에 이제 여자 검사 출신 변호사죠. 지금은 사임을 했으니까 네. 변호사가 거기에다가 자기의 피해 사례를 올렸죠. 예. 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 지금 현직 부장검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 예전에 자기 밑에 후배 검사를 강제로 성추행했다 이런 사실이 밝혀졌고 예. 뭐 본인도 인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조사단에서 긴급 체포를 했고 네. 근무하고 있는 지처에 직접 가서 긴급 체포를 했고 네.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 아마 이 경우에는 예전에 그런 강제추행도 있었지만 아마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아마도 피해자를 상대로 해서 어떤 증거인멸이나 하여튼 어떤 2차적인 피해가 있었지 않았나 싶은 그런 그 추측이 됩니다. 예. 네, 아무래도 관심은 이제 해당 부장검사의 구속 여부인데 법원은 이제 어떤 판결을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일반적인 그 구속영장 발부 기준은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되고 네. 그다음에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있을 때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든요. 네. 근데 이 경우에 범죄 혐의는 뭐 본인이 인정한다고 하니까 그건 된 걸 보이고 예. 그럼 나머지는 이제 증거인멸과 도주인데 예. 뭐 도주에 않겠죠. 뭐 부장검사 씨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네. 다만 증거인멸의 그 범위에 있어서는 아마도 피해자에 대해서 접촉을 혹시 시도한 것이 아닌가 를 추측이 되는데 네. 그렇다고 한다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한다면 이 조사단이 정말로 제대로 된 조사를 하는구나 하는 그런 표시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법원의 결정도 저희가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오늘 정태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